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려 합니다. 밀리의 서재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읽는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독서를 주제로 여는 컨퍼런스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인데요. AI 시대의 우리에게 읽기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은희경 작가, 김초엽 작가, 신형철 평론가, 김경일 교수, 민음사 박혜진 편집자, 스탠드업 코미디언 원소연님 등 컨퍼런스에 출연 예정인 연사들의 목록만 보셔도 관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날짜는 9월 3일 목요일 하루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에피소드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밀리의 서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머릿말. 영웅들의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영웅담을 읽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시에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대체로 중간에 죽는 사연 많은 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웅담을 안 좋아합니다. 주인공 영웅은 제 취향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마티 슈프림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마티 슈프림을 봐야 하는 이유는 재미나 작품성, 화제성 등이 아니라 149분의 러닝타임을 견딤으로써 호프와 오디세이를 위해 방광의 한계를 단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최근 개봉한 영화들 중 상영 시간 긴 영화들이 제법 있습니다. 마티 슈프림이 2시간 29분, 시크릿 에이전트와 호프가 2시간 40분, 퍼시픽션이 2시간 45분, 오디세이가 2시간 52분입니다. 아오야마 신지 감독의 유레카도 얼마 전에 상영했었죠. 3시간 37분이고 인터미션은 없었습니다. 후배가 마티 슈프림 보러 갔다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화장실 미리 꼭 다녀와. 왜 이렇게 긴 영화가 많은 걸까요? 쇼츠의 시대라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는 찬스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개는 가나다 순이고요. 영화감독 윤가은, 이경미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 개봉을 앞두고 책 오디세이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 리딩 케미스트리 재미있게 듣고 계시죠? 얼른 리딩 케미스트리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팬입니다. 네, 저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엄청 열심히, 저는 윤가은이고요. 네. 엄청 열심히 듣고, 오는 길에도 그 최근에 올라온 그 김신지 작가님이랑 네. 같이 하신 에피소드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즐겨 듣고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들은 에피소드가 아마 데미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하시는 데미안을 듣고 재밌는데?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김신지 작가님 이 같이 하시는 것도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무와 꽃 이름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박혜진 편집자님 최근에 그 호불호 캐릭터 호불호. 안나 까리리나 편도 되게 카레닌에 대한 그 그쵸. 열렬한 사랑을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되게 웃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상영 시간 문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쇼츠 보느라고 영화관에 2시간 앉아있기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잖아요, 영화계에는. 근데 왜 이렇게 긴 영화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트하우스 영화들, 그러니까 유레카나 뭐 시크릿 에이전트 같은 영화들은 이 관객 방광 사정은 신경 안 쓴다.
이런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른바 블록버스터 영화들, 관객 수에 신경 쓰는 영화들도 요즘에는 상영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고, 듀운 시리즈만 해도 다 길잖아요. 왜 이렇게 긴 영화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방광의 한계를 단련하는 방광의 한계든 단련하는 시도를 하면 안 돼요. 방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긴 영화를 보는 날은 한 4시간 전부터 안 마셔. 안 마셔요. 아예. 아주 최소 막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로 막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어쨌든 최대한 안 마시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방광은 소중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러닝 타임이 길어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대서사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이야기가 많은 영화를 볼 때는 관객들도 그 긴 시간을 그쵸.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그래서 러닝 타임이 길어도 재미있는 영화는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아요. 볼 수 있는 거고, 맞아. 러닝 타임이 짧아도 재미없으면 화장실 또 가고 싶어지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저는 이런 상영 시간 긴데 진짜 시간이 금방 갔다라고 생각했던, 처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영화들 중에 그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두 번째 작품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두 개의 탑이 너무 재밌었는데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 벌써 끝났지라고 생각했어요. 끝날 때. 그러니까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왜 벌써 끝났지라고 생각했던 어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정말 맞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게다가 맞아. 사건이 빡빡해가지고 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경우도 있긴 한 거죠. 혹시 윤가은 감독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그 경미 감독님 해주신 말씀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특히 더 대서사시를 담아내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시간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나 창작자들이 어떤 면에서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돈을 그만큼 들였으니까 뭐 이제 그만큼의 길이를 선사했을 때 이제 가끔은 관객분들도 내가 돈 들인 만큼 뽕을 뽑아간다고도 또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 방광은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쫄리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화장실을, 게, 네, 그거를 진짜 못 맞아요. 참아 해서 그 긴 영화 볼 때는 화장실 가는데, 근데 그래도 약간 마음이 계속 너무 내가 극장에 오래 앉아 있었다 싶으면 이제 저절로 약간 몸을 좀 들썩들썩 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러닝 타임이 긴 영화는 정말 승부수를 던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네. 안 볼 수 있잖아요. 예, 아예 안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제작한 사람이나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상영 회차를 그치, 하루에 그치, 회차가 그치. 많을수록 좋거든요. 맞아. 근데 그것을 그래서 90분이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서도 이 작품에 어떤 승부수를 던진다는 거죠. 감독으로서도 관객들을 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잡아두겠어라는 어떤 야심과 패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삼자의 야망이 만나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바로 긴 영화의 맞네요. 운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진짜 이게 그 상영 회차 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책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도 10분당 잘라서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시간 반 해도 네. 2시간 57분 해도 똑같이 돈 받고 상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영 방식이 아예 뭐 아이맥스나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 상영 회차가 결국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 그리고 긴 영화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거 뭐 그 영화 뭐 2시간 50분이래 그러면 이게 너무 길다라고 그냥 나중에 그냥 집에서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 자신 있어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또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긴 영화의 경우 더더욱 극장에서 봐야지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집에서 보면 절대 한 번에 안 볼 절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저도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제 방광에 승부수를 던지고. 예. 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극장 갈 때. 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그 고령가
방탄소년 살인사건 네. 볼 때는 인터미션이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해피아워 그 하마구치스케 해피아워 볼 때도 인터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레카를 보는데 이번엔 인터미션이 없었죠.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감독들은 한 번에 다 보기를 원하지만 몇 시간이 넘어야 얼마만큼이 넘어야 인터미션이 필요할까에 음. 대한 판단 같은 것을 뭐 어떻게 내릴까 이런 그쵸. 생각도 좀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예. 3시간 37분에 인터미션 없는 거는 좀 변태 같다. 너와 나 얼마나 어디 한번, 사랑해? 너나 얼마나 사랑해? 맞아요. 너의 사랑을 보여줘 이거 같은데. 예. 예. 하여튼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연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거 중간에 끊지 않고 보는 게 최고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도 게다가 영화를 인터미션 생각하고 중간에 잠깐 느슨하게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하여튼 이런 이야기와 함께 오늘 리켓클럽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가은 이경미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월 5일 개봉 예정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디세이 원작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이 호메로스는 판권도 못 팔았지 않습니까? 네. 예. 원작 오디세이아가 히라버러 쓰인 저작권 프리 작품이니까요. 근데 두 분은 혹시 이렇게 저작권 만료가 된 고전을 영화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하신 적이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윤강 감독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좋은 작품이나 혹은 빈칸이 좀 있는 작품들은 찾아서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고 있어서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그 하길종 감독님의 작품 중에 화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972년도 영화인데 그 작품이 이효석 작가의 화본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길종 감독님의 화본을 먼저 보고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효석 작가의 화본은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되게 깊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이 작품들 찾아보면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몰라서 못 만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맞아. 이렇게 좀 예전에 다른 감독님이 했던 작품들 중에 괜찮은 게 있다. 이건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하길종 감독님의 화본은 제가 소설을 읽어보니까 이 소설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이 하길종 감독님께서 구성하신 이야기와 원래 원작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미있게 나만의 얘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와. 영화 오디세이 개봉하고 나면 아마 오디세이 찾아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분량이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찾아보실까요? 궁금은 하니까. 이럴 때 사실 많은 경우는 책을 사놓고 안 보는 게 이제 가장 맞아요. 일반적이긴 한데 일단 히라버러 쓰인 오디세이아를 직접 한국어로 옮긴 책은 천병희 선생님 번역본과 이준석 선생님 번역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수 있는 천병희 번역본을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두 분은 혹시 이 오디세이아를 축약본이 아니라 완역본으로 처음 읽은 때가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윤강 우리 감독님. 둘은 서로 똑같아요. 그때예요? 그때. 네, 진짜 그게 진짜 그게, 올 초의 네. 첫 책, 올해 첫 책이고 저는 그 전에 심지어 축약본으로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예, 저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디세이아를 같이 올 초에 읽게 밀리의 서재 덕분에 네, 유튜브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읽으면서 우리 이참에 그리스 로마 신화 북클럽 만들자. 그래서 맞아요. 좋다. 전고은 감독이랑 셋이 북클럽 하자 너무 좋다. 그래놓고 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모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근데 우리의 한 해를 의미 깊게 시작하게 해준 작품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오디세이아 같은 고전은 너무 유명하지만 그냥 굳이 뭐 읽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읽지 않아도 별로 내 인생에 지장 없어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필요한 얘기는 또 어디선가는 항상 이렇게
잘라져서 맞아요. 토막으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영화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오디세이아 소개 간단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디세이아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사시입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형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술술 읽힌다고는 사실 못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나면 다 읽었다는 성취감에 더해 사람과 인생, 세상에 대해 아주 깁생하게 되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이지만 이 이야기의 절정부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그의 적인 헥토르의 장례식입니다. 제 최애거든요. 일리아스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아킬레우스보다 먼저 죽는 우리 헥토르.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이 트로이 전쟁 끝난 이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일리아스는 전쟁의 이야기이고 오디세이아는 귀향의 이야기입니다. 일리아스는 영광을 다룬다면 오디세이아는 실제 삶을 다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라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두 작품 모두 영웅의 삶을 다루지만 사회와의 갈등, 명예와 죽음, 공동체로의 복귀 이런 중요한 테마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펼쳐나가는데요. 두 분 어떻게 읽으셨을지 전반적인 소감 들어볼까요? 오디세이아를 연초에 읽을 때는 이것을 완독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좀 부담을 가지면서 읽느라고, 근데 이번에 이 녹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너무 멋진 이야기다. 그러니까 한 영웅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어디까지 바닥을 치는가. 오죽하면은 저승까지 다녀오나. 그 과정. 그래서 비로소 한 인간이 완성되는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는 모험담으로 읽는 것이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벅차오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사실은 이 오디세이아라는 이야기를 이거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오디세이아 이야기 거의 모든 이야기의 원형 같은 이야기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왜 주인공 히어로라고 부르잖아요. 그 영웅하고 주인공하고 애초에 같은 단어 쓰는데 이 주인공이 집을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험을 떠났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정말 많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을 겪는가, 그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저승에까지 갔다 온다라고 하는 게 여기선 물론 이 책에서는 실제 상황이지만 굉장히 은유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한 인간이 성장하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밑바닥까지 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되게 상징적인 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윤가은 감독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약간 숙제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영화에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의 원형,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어떤 서사의 그 오리지널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해서 이걸 언젠가는 읽어봐야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한 번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읽었는데, 근데 저는 처음 읽을 때도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푹 빠져서. 근데 이번에 다시 읽을 때도 좀 그런 지점을 느낀 게, 이게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좀 가차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종류의 이야기고,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뭐 한 두세 줄, 어떨 땐 두세 줄, 뭐 어떨 때는 뭐 몇 장씩 뭐 할애를 하더라도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인생사가 좀 그쵸. 느껴지는 네, 조명하죠. 네. 부분이 있어서 전 그게 좀 되게 놀랍게 이번에 좀 다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요즘의 이야기들은 더 섬세하게, 더 정교하게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때는 오히려 그런 정교함보다는 그냥 정말로 이게 우리 사는 인생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내 얘기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우리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박진감도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 오디세우스의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웅이지만 실수도 하고, 예, 그리고 영웅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웅이라는 어떤 자만심을 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맞아. 예, 이래저래 그래서 그 많은 모험 끝에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그 기다리는 하이라이트를 정말 아쉽지 않게 가차 없이 그 해내는 거기서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쵸. 그가 이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맞아. 예, 그리고 그 고생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 맞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사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이 부당하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하고 가져야 할 것들을 갖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뭘 갖게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오디세이에 보면은 이 오디세우스가 중간에 눌러 앉을 수 있는 데가 맞아. 되게 많아요. 되게 정말. 많아요. 네. 너무 예, 많아. 예, 예. 나 같았으면 눌러 앉았어. 저도 그냥. 몇 번. 몇 번. 예. 이미 전 초반에. 그쵸. 예. 그리고 막 중간에 뭐 누구랑 동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싸우러 안 갔어. 안 갔어. 그치. 그치. 어. 싸우러 안 갔지. 맞아. 그리고 눌러 앉을 수 있을 때 예. 눌러 앉았어.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닌 안 거죠. 하죠. 예. 나랑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맞아.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이 좀 범상치 않은 그런 면모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약간 운문으로 이렇게 서사시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글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식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묘사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대사가 있는 정도의 글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은 이런 식으로 아예 말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묘사를 채워가야 되는 글을 읽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뭔가 그래서 책이 재밌었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이게 제가 인제 어떤 이게 물론 저희는 인제 텍스트로 읽어야 하지만 그 글을 읽는다는 느낌보다 누가 옆에서 계속 썰을 푸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인제 그런 방식으로 읽어서 이렇게 뭐 한 문장 한 문장 막 이렇게 꾹꾹 그렇게 공들여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계속 이야기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듣는 느낌으로 저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 두께에 비하면은 빠르게 깊이 이해하면서 읽었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근데 저는 이보다는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중간중간에 대사가 들어가는 방식이 저는 좀 제가 각본을 쓸 때 더 저한테 영양분을 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 왜냐면은 더 그 행간의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을 제가 더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또 각본을 쓰면서 정해진 분량 안에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엑기스로 잘 뽑아낼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기는 음. 해요. 그치만 이것도 이것대로 굉장히 이제 뭐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글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이거 오디오북 같은 걸로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맞아요. 좀 많이 했어요. 그쵸. 맞아요. 훨씬 더 네, 훨씬 더 네네네. 쉽죠. 그렇게 예, 하는 게. 예, 예. 그게 읽는 것보다 더 진짜 네. 쉬웠을 것도 맞아요. 같네요. 목소리로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맞아. 아니나 읽는 건 한 한 사람이구나. 명이죠. 예. 근데 이렇게 조금 뭐 어쨌든 뭐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예. 라디오 그리고 드라마처럼. 이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일리아스도 등장인물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 일리아스는 계속 전쟁을 하는 얘기니까 거기 사람이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계속 죽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름이 나오기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로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이름 있는 장수들이 나와서 싸우니까 이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이름이 나올 정도의 인물이면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순간들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뭐 남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약간 묘비명 써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때 가서 정리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설명들이 되게 짧으면서도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스쳐가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던 사람들이고 이게 다 진짜 누군가의 아들이고 뭐 누군가의 뭐 배우자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생명력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뭐 신도 있고 뭐 인간도 있고 되게 많지만 일단은 그 이야기에서 이 호메로스가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또 써주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고 읽을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읽으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접하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막 그렇게 뭐 모든 인명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외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스스로 본인을 구해내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그 거짓말도 많이 하고 왜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거짓말을 지어내는 방식이 너무 그럴듯해. 머리가 참 좋아.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우스도 되게 뭐 용맹하고 멋있는 히어로지만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지략가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되게 완벽할 것 같은데 실수하고 결정적인 실수에서 자기를 결국 그 늪에 빠뜨리고 이러는 인물이 저는 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진짜 오디세우스의 되게 좀 매력적인 부분, 네. 진짜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적인 영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완전 무결하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는 건 거예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쪽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인물의 되게 입체적인 여러 가지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건 정말 근원적인 욕망이잖아요. 전 지금도 어렸을 때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가 지금도 꿈에서 나오거든요. 그 동네는 없어졌는데, 예, 그 참 신기해요. 그죠? 신기하죠. 제가 저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꿈에 계속 나와요. 네. 진짜. 이 작품이 영화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왜 이 작품 영화를 하게 됐을까? 이거야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답할 문제긴 한데 예, 두 분 다 영화 만드시니까 오디세이아를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두 분은 혹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 오디세이아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영화 감독이라면 이야기를 좋아하는 작가이자 감독이라면 오디세이아는 정말 만들고 싶은 작품일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일단은 그 모험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보여줄 거리가 많고 볼거리를 줄 것이 많고 또 그 인물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인물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판타지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거치는 과정일 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훌륭하게 해내는 인물을 보면서 빨리 빠져들 수 있고 이미 논란이 만들어 버려서 그러니까 난 내가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논란이 만들었기 때문에 못 만든다는 얘기인데 네, 논란 만약에 감독님 논란 한국 버전으로 어떻게? 만약에 이제 논란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저는 특히 키르케가 이제 저승 여행을 시키고 나서 보내준 뒤에 이제 펼쳐지는 모험 있잖아요. 세이렌을 만나고 그다음에 되게 무서운 소용돌이와 막 스킵스랑 예,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6개의 머리 괴물들 네. 만나고 막 이러는 과정들 거기가 너무 영화 만들고 싶은 아, 맞아. 그림들인 것 그치. 거기는 같아요. 읽으면서 이미 약간 예, 내가 이 예.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리고 이걸 얼마나 만들고 싶었는데 논란이 만들어서 일단 예. 아니 올해 진짜. 초에 처음으로 이거 읽었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들켰네. 윤강 감독님 어떠세요? 이거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이유? 영화를 만들어진 걸 보고 싶은 쪽에 저는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주 디테일한 무슨 감정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약간 동사로 이루어진 소설 이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 안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뭐 혹은 오디세우스가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얼굴로 이 순간에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한 상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빈칸이 많은 작품처럼도 느껴져서 그 동사와 동사 사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상상을 감독이라면은 해볼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거기가 너무 짧게 표현돼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는데 칼립소와 같이 사는 게 거의 7년인가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가 맞아요. 완전히 압축적으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화로 따로 떼서 외전처럼 이 7년의 세월을 그치. 만들 수도 있겠다. 칼립소? 네,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맞아요. 저는 칼립소하고 키르케가 되게 다른 캐릭터인 네. 것 같아요. 맞아. 그쵸. 예. 키르케하고도 한 1년 살아요. 1년 맞아. 살죠. 예. 근데 여기저기서 키르케는 그 남자를 약간 오디세우스를 받아들이고 놔주는 방식이 맞아요. 칼립소랑 진짜 달라요. 많이. 칼립소는 좀 되게 질척대고 보내기를 해놓고도 하룻밤을 보내. 맞아. 예. 근데 키르케는 애틋한 마음이. 예, 딱 가고 싶다고 할 때 딱 보내준다고 하면서 대신 저승을 다녀와라. 조건을. 예, 근데 그 조건이 이 오디세우스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 어. 예, 그래서 좀 멋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키르케는. 마법도 부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키르케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오디세우스를 마법에 걸려고 했는데 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를 믿는 차원에서 하룻밤 자자. 나는 이 대사가 너무 좋아. 나랑 똑같아. 저도 진짜요? 그 대목이 너무 재밌는데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저는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건데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남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여기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대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둘이서 침상에 올라 사랑에 동침을 해요.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예, 맞아요. 나는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소. 키르케요. 어떻게 그대는 나더러 그대에게 상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오. 그대는 이 궁전에서 내 전우들을 돼지로 만들었소. 그대가 지금 나를 이곳에 붙들어 두고는 음흉하게도 나더러 그대의 침실로 들어가 침상에 오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벌거벗으면 나를 쓸모없는 비겁자로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나는 그대의 침상에 오르고 싶지 않소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다가 그녀가 맹세하기를 모두 마치자 나는 키르케의 더없이 아름다운 침상에 올랐어. 이렇게 다 되거든요. 저 이거 보다가 잤니? 잤어. 너무 아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오디세이아 얘기할 때 이 오디세우스가 10년에 걸쳐서
집으로 귀향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이 페넬로페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면서 구혼자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다. 맞아.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야, 이러면 안 되지. 되죠. 생각이 아.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전 좀 예, 다르게 예, 느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그러니까는 오디세우스가 여러 여성을 만나는데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그 동침부터 딜을 거는 여자는 그렇지. 유일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뭐 예를 들면 나우시카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남자가 나의 짝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마법 걸었다 안 되니까 맞아. 에이씨 잘안 그러면은 우리 서로를 믿읍시다. 근데 또 그러려면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넘어가진 않지. 네. 내 부하들을 되돌려놔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맞아. 급이 맞는 둘이 만난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그 키르케와 오디세우스의 그 만남과 그다음에 아테나와 오디세우스의 만남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되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죠. 예.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가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오디세우스에게 반했다라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너는 나와 같은 종족이야 라는 느낌.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머리를 쓰는 지혜를 이용하는 종족이야. 우리는 같은 종족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디세우스가 아테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어떤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뭐 아테나가 화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네가 나를 속여 이런 게 아니라 맞아. 너 머리를 잘 쓰는구나.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 해주는 것이 뭔가 약간 급이 맞는 둘이 만났을 때 펼쳐지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개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팽팽한 네, 맞아요, 팽팽하게 맞아요. 서로 네. 인정하고 팽겨루기 맞아. 그리고 그 딜이 페어하고 페어한 딜을 하고 이런 게 전 좀 좋은 것 같아요. 눈물로 보내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칼립소에 대해서 변명을 해보자면 좋아, 좋아. 근데 저는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다시 읽을 때 거기가 그 보낸 세월로 치자면 거의 이 전체 여정의 한 3분의 1인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길어요,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다고가 약간 저의 의심을 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게 그 오디세우스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인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이 사람. 거짓말인데 분명히 이 안에 그게 별게 거짓말로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을 제 수 말이. 없어. 그래서 네. 이거는 얘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분명히 뭐가 더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뭔가 칼립소에 대해서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땠을까에 대한 나 저 혼자만의 그냥 이상한 다른 상상을 막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 이게 저자와 사실은 다르게. 그러니까 같이 보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무시할 수 없어.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길게, 일단.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짧게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표현하면 좀 없지. 미안하지만 약간 굳이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7년 뒤에 할 건 뭐야? 제 말이요. 그 약간 그 오디세우스 보면 이렇게 말 안 해도 약간 도파민 중독자처럼 끝없이 모험을 향해서 떠나는 그치, 사람이 그치. 거기서 분명히 뭔가 있어. 느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그 7년은 있을까? 네. 여기 둘러 앉을까? 새로운 뭐를 맛보지 않았을까? 얘가 그치. 여기서 막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에서는 그러니까는 오디세우스가 되게 집에 가고 싶어서 맨날 바닷가에서 울고 이러지만 맨날 막 7년 운 것처럼. 누구와 7년 살면 집에 가고 그치. 싶어지겠지. 누구든지. 그게 결론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권태로 인하는 것이었던 걸까? 생각이 잠시 들긴 하네요. 7년은 마지노선. 집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탈출하고 싶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오디세아에서는 일리아스의 트로이 전쟁 회상하는 대목이 계속 나오는데요. 트로이의 최후도 이 책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헥토르가 죽었을 때 트로이의 멸망은 우리가 이미 운명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요. 오디세이아는 기억의 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억이라는 요소는 책이어서 글이어서 가능한 것 같고 아마 영화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디세이아 읽으시면서 특히 주목한 인물이 누굴지 지금 사실은 우리가 키르케하고 뭐 칼립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또 혹시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뭐 어쨌든 페넬로페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어떤 면에서는 오디세우스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뭐 구혼자들이 막 집을 점령하고 이랬을 때 그 수위를 짰다가 풀었다가 네, 하는 네. 걸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지략이고 그쵸.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여성이 느꼈던 압박은 예, 어떤 그러니까, 것일까?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 초반에 처음에 오디세이아 읽을 때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인명이 많이 나와서 예, 헷갈리니까 막 예, 예. 이제 메모를 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모를 한 텍스트를 다시 보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페넬로페를 배제시키지? 이젠 음, 아들이 무시하네? 뭐 이제 이런 식의 메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왜 순간순간들에 이 여성, 그러니까 이 페넬로페의 관점에서 이 오디세이아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집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을 지킨 여성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안에도 무수히 많은 모험이 있었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 뭐 이제 그러니까. 안 나도 오잖아요. 그 생각했어. 남편 전쟁하러 가서 그래서 이제 그녀의 어떤 또 다른 욕망들에 대해서 그냥 혼자 또 상상해보고 이런 맞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페넬로페 재혼 이슈. 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맞아. 이 재혼이 재혼 이슈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페넬로페가 예를 들면은 오드세이우스의 7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듣고 싶어요. 망설이게 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구 관점에서 이야기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테면 이 구혼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페넬로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었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괜찮은 사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중에서 이 사람 정도면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재혼 재혼이 예.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나 여기서 그냥 있어 볼까라고 7년을 망설인 것처럼 페넬로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추측이거든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정말. 하려고 그래요. 예. 똑같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넬로페가 이 아침에는 이제 그 시아버지 수의 짠다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옷을 다 짤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침에 이거를 짜면서 이렇게 봤는데 오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밤에 푸르는 거야. 다음날 혹시 또 있을까? 없어. 푸르는. 저도 약간 비슷한 아니 그치. 상상해봤어요. 정말로. 네, 사람이라면. 네. 페넬로페도 인간인 걸. 그리고 네. 이게 그런 거잖아요. 20년을 기다리잖아요. 20년. 그러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 돼요, 사실.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이 오디세우스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 이타카로 가면 돼. 그리고 거기에 아내가 있어. 우리 아들도 있어. 이걸 맞아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페넬로페는 몰라.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이후의 삶을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행동은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 올 거를 알고 기다린 게 아니라고. 이런 거를 그냥 기다림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 이거는 네. 그냥 기다려진 거야. 진짜로. 기다려진 거야.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괜찮은 사람 없어.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근데 왜 그 마지막에 이제 뭐지, 페넬로페한테 남편이 오디세우스가 왔다는 걸 비밀로 붙였다가 이제 그날이 됐을 때 유모가 와서 막 깨우잖아요. 맞아. 오디세우스가 왔다고 그랬더니 막 안 믿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사실은 놀란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런 된다고? 느낌으로.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이제 와서? 아씨. 그녀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다. 예. 그치.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 20년 지나서 오면은 좀 뭐 애매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누구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밖에 없고 키르케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키르케, 칼립소 다 이 입장에서 얘기 어떨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에서 키르케가 저승에 다녀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이 저승에 다녀오는 일이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마련해주는 맞아. 여행인데 그렇게 의미는 있지만 네가 가겠다고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건 없었을까? 그치. 맞아. 응. 살아온다는 네. 보장이 또 없으니까. 없죠. 맞아, 그리고 맞아. 사실은 높은 확률로 죽을 거니까 보낸 거야. 아, 맞네요. 네, 그 살아오라고 보낸 게 아니라 어. 너 거기 가기 싫으면 어. 나랑 살아. 어. 이거 한 거거든요. 어. 근데 죽어도 나는 돌아갈 거야를 한 거지. 맞네, 어. 맞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네. 어떤 거를 미션을 하나 수행하는 거랑 네.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 가는 거랑은 네. 너무 다르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끝까지 가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은 키르케도 그렇게 보이는 것만큼 쿨하진 않았을 것이고 또 칼립소는 책에 나온 것만큼 그냥 쓱 지나갈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많다. 그 저승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그 저승 장면은 어떠셨어요, 다혜 기자님은? 저승에서 귀신들 만나고 그러는 게 어떤 느낌? 저는 사실 좀 그런 얘기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서 거기 좀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승의 어떤 서술 같은 것들도 이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멈출까라고 하는 뭐 키르케와의 만남이나 칼립소와의 만남 같은 것의 연장선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적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멈출까라는 생각을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게 설령 죽음이고 설령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해도 여기서 멈출 거라는 생각을 나는 거기서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했죠, 그 장면은. 가은 감독님은 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약간 저의 그냥 아주 전형적인 어. 상상이라면 저승에 가는 게 클라이막스여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이야기에서 이렇게 거의 중간쯤에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모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죽음을 경유해야만 완성되는 모험 같은 게 있구나. 근데 죽음 이후의 고난이 더 빡센 거예요. 그치. 제가 맞아. 느낄 때는. 맞아. 네, 그것도 되게 좀 놀라운 재밌지. 구성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그 저승에 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뭔가 재물 같은 게 바치고 혼백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사실 오디세이 전체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죽음을 좀 자주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좀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편이고 죽음 이후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면 되게 재미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저승편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정말 굉장히 산자의 중심으로 쓰여져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저승편을 보면서 이번에는 좀 절망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의 세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맞아. 약간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식의 표현이 그런 표현을 나오잖아요. 실제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되게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글로 간다고. 누구나 글로 간다고. 맞아. 근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이것을 더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약간 절망적으로 이번에 느꼈어. 예. 두 분 얘기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죽을 고생을 해도 그 다음이 더 힘들어. 맞아. 그리고 살아있는 게 항상 더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다고?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걸 끝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런 일들을 더 각양각색의 버전으로 겪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그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관문이 아니라는 거죠. 최후의 관문으로 죽음과 삶 중에 어떻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중간 지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재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냥 이경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판단이 분명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 이야기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아내 곁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집도 아내가 없으면 집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안락해도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야. 네, 무조건 그 길 가야 되고 죽음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렇게 힘들 거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음.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가? 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인 거죠. 음.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아예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그럼 칼립소랑 이 7년 이렇게 쓱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결국은 그 삶이 좋았던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목표가 네, 저기니까. 이게 사실은 아. 유혹적이었어. 사실은 이 사람하고 좋았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이 목적이 분명한 것을 이렇게 확 저기로 가야 되는 거지. 좋은 게 있다고 여기서 눌러 앉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디세우스는 왜 그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무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왜 계속 버릴까? 그게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그리고 내가 나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 목표가 분명한 것도 있을 테고 이제 그의 계속된 일관된 선택이 그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그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되게 지루할 것 같다. 지루하죠.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 그거 왜 예. 이거 사랑의 블랙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루를 영원히 살 수 있어서 그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고. 사실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그런 거죠. 이게 하루가 그냥 더 긴 시간이 되는 것이지 이게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 느끼는 권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들은 이 권태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를 치는 거야. 끊임없이 뭐 누구를 만나고 뭐 누구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게 영원하니까. 이 삶에는 어떠한 즐거움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의 블랙홀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더 파괴적으로 빨리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이 무한 반복되는 걸 그렇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안락함을 선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무료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만큼 지루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아요. 여기서는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모험을 계속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왜 너무 이게 싫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이라는 걸 상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 만드는 게 너무 좀 힘들 때 내가 만약에 출퇴근을 했다면 이런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처럼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렇게 안락함과 권태만 있는 어떤 곳을 어떤 그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상을 상상한다면 이 모험을 조금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부분은 이런 그치. 좋은 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직장 생활도 안락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고 아주 피곤하고 아주 모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이 내가 어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살아있다는 걸 선택한다는 거는 이벤트가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잔잔한 뭔가 파도 없는 이런 그냥 잔잔한 맞아요. 물결이 있는 곳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출퇴근을 얘기한 이유는 저는 아침잠이 너무 중요해서 아침잠을 자야지 하루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진짜 아침잠 때문에. 네. 살려고. 다음으로는 저희 한번 낭독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 운문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을 두 분이 한 부분씩 이제 골라서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윤강 감독님 어떤 부분 골라오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방금 저승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죽음에 가까운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또 읽으면서 제가 너무 좋았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깨지 않고 자도록 그를 위해 속이 빈 배의 고물 쪽 갑판 위에 리넨 천을 깔았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가 배에 올라 말없이 눕자 그들은 저마다 질서정연하게 노젓는 자리에 앉았고 구멍 뚫린 돌에서 밧줄을 풀었다. 그들이 몸을 뒤로 젖히며 노로 짠 바닷물을 치자마자 부드러운 잠이, 깨지 않는 더없이 달콤한 죽음에 가장 가까운 잠이 오디세우스의 눈꺼풀 위에 내렸다. 마치 들판에서 네 필의 수말들이 채찍에 쫓겨 다 함께 몸을 들며 앞으로 내달아 재빨리 주로를 완주하듯이 꼭 그처럼 배에 이물이 들렸고 뒤에서는 노호하는 바다의 자줏빛 큰 물결이 끌어올랐다. 배는 안전하게 계속해서 달리니 새 중에서 가장 날랜 빙빙 도는 매조차도 그 배를 따라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처럼 배는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재빨리 달리며 조언에서 신들 못지않은 남자를 나르고 있었으니 그로 말하면 전에는 사람들의 전쟁과 힘든 파도를 헤치느라 마음속으로 실로 숱한 고초를 겪었으나 그때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잊고 꼼짝 않고 잠들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너무 좋아서 다시 반복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모험 끝에 정말로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얘 이렇게 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아, 이걸 읽으면서 내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을 저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아, 죽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잠에 빠져들어서 집에 간다는 안전한 느낌을 갖고 아, 그러니까 예. 이 집에 간다는 은유가 죽는다는 것도 되잖아요. 맞아요. 죽을 때도 맞네요. 예, 돌아간다고 네, 하잖아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이 깊은 잠, 그러니까 자는 것도 사실은 이 사실상 가사 상태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 자는 것은 인간이 기능하지 아무런 기능이 없는 맞아요. 숨 마시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평온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거지만 사실은 아주 평온한 깊은 깨지 않는 잠에 드는 것 같은 순간으로 이제 여기를 아주 천천히 밀어내는 느낌으로 네. 묘사되는 것도 여기 읽고 있으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저도 두 가지가 되게 흥미롭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잠이고 오디세우스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잠들 때 맞아. 그 잠이 굉장히 달콤하고 맞아요. 편안하게 느껴지고 맞아요.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잠과 그 다음에 그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 아, 예. 먹이게. 끝없이 먹이고 선물을 주고 정체는 나중에 물어보는 이들만의 환대법.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잠도 반복되고 맞아요. 환대도 맞아. 반복되고 그것을 보면서 되게 조용하고 시끄러운 것을 반복하게 하면서 이들의 문화를 생각하게 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맞아. 아, 손님한테 환대를 잘하지 않으면 맞아. 그 키클롭스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아니 그리고 그 네. 표현 자체도 그 기억이 나는데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면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름도 그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이름도 안 물어봐. 네. 그러니까. 먹이기 전까지. 네. 이거 참 너무 좋은 문화라고 맞아요. 그 어떤 생각하는데. 되게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과 욕망을 네. 되게 충실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예, 진짜. 이금희 감독님은 어떤 부분 낭독해 주시겠어요? 아, 저도 페이지를 알리지 않고 읽을게요. 나는 우리 어머니와 내 머리 위에 치욕을 쏟아붓고 구원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그런 여인들에게서 결코 깨끗한 죽음으로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물이 검은 배의 밧줄을 한쪽 끝은 주랑이 큰 기둥에 메고 다른 쪽 끝은 원형 건물의 꼭대기에 감아 팽팽히 잡아당겼다. 어떤 여인도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마치 날개가 긴 집박이나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다가 덤불 속에 쳐놓은 그물에 걸려 가증스러운 잠자리가 그들을 맞을 때와 같이 꼭 그처럼 그 여인들도 모두 한 줄로 머리를 들고 있고 가장 비참하게 죽도록 그들 모두의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져 있었다. 그들이 발을 버둥대는 것도 잠시뿐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제 그들은 문간과 앞마당을 지나 멜란티우스를 데려오더니 무자비한 청동으로 그자의 코와 두 귀를 베고 개들이 날로 먹도록 그자의 남근을 떼어냈으며
성난 마음에서 그자의 두 손과 두 발을 잘라버렸다. 그들이 손발을 씻고 오디세우스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야 그들이 맡았던 일이 다 끝났던 것이다. 이 부분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묘사가 너무 생생하게 그림처럼 어떤 맞아요. 영상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잔인하고 맞아. 특히 그 여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벌하는지 이 모습이 이제 그 새들의 움직임으로 묘사를 했을 때 그것이 너무 실제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끔찍해서 이 앞에서 계속되어 왔던 오디세우스의 어떤 복수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멜란티오스, 오디세우스를 아주 모욕했던 멜란티오스의 벌도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특히 개들이 날로 먹도록 그자에 남기는 어떤 그 남성의 상징까지 아주 끔찍하게 이용해서 처단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그의 복수를 마지막으로 딱 끝내는 것이 복수의 마지막으로서 후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코 후련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장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수 얘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목적이 분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주인공도 알고 나도 아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일종의 명쾌함 같은 게 있어서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어려운 이유는 복수 이야기는 다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왜냐하면 복수해도 복수를 그러니까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이 복수를 해야 됐던 원인은 회복되지 않아.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거라면 무슨 책상에 이렇게 금 거놓고 너 여기 오면 안 돼. 뭐 이런 정도 가벼운 거라면 그건 복수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복수를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에서는 이 복수를 해야 되는 그 원인이 되는 엄청난 상실이 있고 그 상실은 절대 복구가 안 돼. 복구가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저 원수를 살려둘 수가 없다라는 정도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게 끝난 다음에도 그럼 끝나고 나면은 이 주인공은 내가 왜 살지? 맞아. 얘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복수하려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이야기는 거기서 멈춥니다. 이제 이 고민은 내가 할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얘기를 딱 끝난단 말이죠. 복수가 끝났습니다. 이건 해피엔딩이에요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 그래서 복수를 했어. 그래서 복수의 대상도 이제 어떻게 처단됐어.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읽을 때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복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체로 많은 것들을 대가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안락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많이 대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복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야기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너무 이 읽는 입장에서도 되게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오디세우스가 비로소 어떤 지도자가 되는가라는 과정으로 읽으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이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스킬라와 카립테스 그 6개의 뭐 괴물을 만나고 이제 그 소용돌이 안에 어떤 그 위험, 네네. 그 모험에서 여기를 통과하면 6명의 부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하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 맞아. 결정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는 원래 600명이야 부하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또 뭐라고 이제 키르케가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은 거기를 통과해야 할 텐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여섯 개의 머리 괴물이 있는 쪽이 아닌 반대편 맞아. 그 소용돌이 물의 소용돌이로 가게 되면은 몰살하고 아, 6개의 머리에 괴물이 있는 쪽을 통과하면 6명만 죽는다. 근데 거기서 네가 그 6개의 머리의 괴물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12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는 다 죽는 것보단 6명 죽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도자로서.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알리면 패닉에 빠지고 안 간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리더로서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을 하고 거기서 지도자로서의 실수를 또 해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무장을 하고 거기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마터면은 6명이 아니라 12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 본인이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이 사람이 지도자였지만 그전에도 근데 그전에는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자애로운 왕이었던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전쟁을 떠나기 전에. 근데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모험을 겪으면서 비로소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잔인성, 그 다음에 그런 냉혈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나가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그거를 타자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결정인지를 일면 이해하게 만드는 게 이게 참 좀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복수의 제가 읽어들은 이 마지막도 굉장히 끔찍하고 사실 굉장히 너무 잔인해서 머리에 막 이 영상이 그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운이 남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이 그가 또 앞으로 이 그 망가진 이 자기의 왕국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오디세우스의 그런 면들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계획을 짜고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좀 그런 부분으로 포커싱해서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이야기들에서 영원히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이유는 돌아온 사람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맞아.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와도 그 응, 같은 응. 집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도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 2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고 그 사람이 내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도 갖춰야 되지만 이 잔인함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7년 동안 살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애정이 있었을 텐데 그 애정을 두고 나오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든 이게 되게 다양한 잔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잔인함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신뢰한 그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정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전과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말이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 맞아요. 다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그때의 삶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돌아올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그 예언만 하고 실제로 거기까진 보여주지 않지만 오디세우스는 돌아온 뒤에도 그의 모험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가 또 풀어야 될 문제들. 그 자기가 포세이돈의 심기를 건드렸던 맞아.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고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으로 가야 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의 모험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되게 참 버거운 예언을 듣지만 저는 거기서 그 좀 재미있는 뭐라 그러지 안심을 시켜주는 예언이 편안한 죽음을 예언의 마지막으로 찝어줘요. 그래서 그 잠이 아까 그 잠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잠이라는 게 저도 지금 여기서 좀 잠이 재밌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상봉을 해서 치르는 밤을 굉장히 길게 계속 늘려주잖아요. 그 시간을. 그래서 어떤 그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잠이라는 것을
죽음으로도 묘사하고 정말 어떤 잠깐의 쉼으로도 묘사하고 어떤 잠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나 어쨌든 그 끝나지 다시는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긴 밤으로도 묘사를 하고 그러나 그는 그의 모험은 절대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겠지만 마지막은 편안한 잠이 될 것이다라는 이것이 좀 되게 위안을 하게 해주는 위안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않는 영웅도 없고 그리고 결국 좋은 삶이라는 거는 좋은 죽음으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 좀 하고 끝낼까요? 이 캐스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캐스팅이 마음에 안 든다면 더 선호하시는 캐스팅이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는 맷 데이먼, 페넬로페는 앤 해서웨이, 텔레마코스는 톰 홀랜드, 아테나 여신은 젠데이아 이렇게 이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근데 맷 데이먼하고 앤 해서웨이가 부부인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지금 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저는 맷 데이먼하고 앤 해서웨이가 그림체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각각의 배우가 뛰어난 건 둘째치고 둘이 안 어울리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에 저는 빠져들었답니다. 두 분은 어떠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예고편은 봤는데 뭐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영화를 봐야 알 것 같지만 저는 근데 그 텔레마코스의 톰 홀랜드와 아테나의 젠다야는 딱인데 그러니까 다른 배우가 생각이 전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는 특히 아테나는 생각했는데 근데 뭐 오디세우스에 그렇다면 맷 데이먼이 아니면 그 또 생각은 왜냐면 그게 나름 뭐랄까 20년에 가까운 어떤 변화와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약점과 강점이 있겠지만 맷 데이먼은 제가 느낄 때는 영웅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의 얼굴에 저한테는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아주 멋있는 사람은 또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머리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너무 그래서 맷 그디런팅에 데이먼이구나. 이제야 이해된다. 저 혼자 상상. 이제 그랬을 때 이게 공감이 저는 오디세우스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특히 이제 경미감독 골라주신 그 부분은 저는 이 복수가 이렇게까지 처절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카타르시스를 넘어갔어요. 그 장면을 읽을 너무 때. 잔인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나는 충족됐는데 맞아. 더 하는 거예요. 맞아, 막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지점이 없다면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것도 동시에 느낀 것 같아요. 그 설명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영웅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한 영웅이라서 그렇다면 어울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페넬로페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 많은 고민이 드는데 저한테 앤 해서웨이는 조금 더 여신에 가깝달까? 신적인 어떤 느낌에 더 가까워서 상상은 아직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키르케 같은 인물이거든요. 저한테는. 저도요. 앤 해서웨이는. 맞아. 여기에 샤를리즈 테론과 사만다 모튼도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 세 여자의 이제 NSO를 포함해서 누가 누구의 역할인 이제 뭐 NSO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뭔가 서로 바뀌었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스팅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감독이 이 인물들을 어떻게 보고 해석했는지. 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루피타 nyong'o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캐스팅에 되게 맞아요. 놀라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캐스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루피타 nyong'o도 이 역할이 들어왔을 때 너무 좋으면서도 되게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끄러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이 헬레네를 이 루피타 nyong'o가 어떻게 해낼지 너무 궁금하고 감독이 루피타 nyong'o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치. 예, 맞아요. 예. 그게 사실 영화 보는 재미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내가 예측한 대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해석하는 방식에서 납득이 되면은 그게 제일 재밌는 거여서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앞에서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고전 작품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한 셈인데 이번에는 내가 만들기는 이러저러해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누가 좀 잘 만들어주면 내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설 있으시면 한 작품씩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이경미 감독님. 아니 이게 이게 누가 잘 만들어주면 내가 재미있게 볼 것 볼 것 같다는 건 내가 만들지 왜 누가 만들게? 맞는 말이야. 예, 그래서 내가 아주 재미있게 볼 것 같은 것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말하면 누가 그치. 만들 수가 있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다. 저는 윤곽은-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이 오디세이아를 읽고 약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 벽돌책 하나 깼다 이런 그 성취감이 있어서 그 다음 작품으로 모비딕을 골랐는데 결국 다 못 읽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초반에 되게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이제 막 영원히 설명을 할 것 같고 이제 이런 파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흥미도가 떨어지면서 이거를 끝까지 혹시 두 분 읽으셨나요? 저는 읽긴 아니요, 이거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읽었으면 읽어야지라고 네. 생각. 북클럽 같은 데서 해야 되나? 저는 이게 다른 독서 모임에서 했는데 거기 그래요? 아무도 못 읽고 한 명만 읽고 아무도 못 읽고 지금 우리가 북클럽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북클럽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돈을 안 주기 때문이야. 맞네요. 누가 돈을 주면은 읽을 수 있어요. 읽거든. 네, 우리가 울면서.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2번 읽은 것처럼. 하지만 모비딕으로 다시 풀려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목표 이제 책을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저 제와버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제와버를 저는 그만큼 못 만들 것 같아요. 제와버를 박찬욱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어려울 것 같은 걸 던지는. 이거 한번 해봐라. 포탄 던지는 것처럼. 개봉날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윤가은 감독님, 이경미 감독님과 함께 오디세이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을까요? 윤가은 감독님부터 들을까요? 저 약간 긴장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약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디세이를 읽고 약간 뒷담화 하는 것처럼 약간 그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상상해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책을 좀 이런 방식으로 읽고 이야기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저도 근데 약간 이게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좀 부담이 돼요. 맞아요. 예, 좀 부담이 되고 막 어제는 좀 약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각본 쓸 때도 이러지 않는데 영화 촬영도 이러지 않은데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딱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 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부분을 그냥 얘기 나눌 수 있다 이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좋아하는 얘기하는 게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다이전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책을 얘기할 수 있으니 참 재밌으시겠어요. 네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오디세이아는 밀리의 서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